귀궁 7화 열의와 윤갑인가? 열의와 강철인가? 제1장. 두 개의 그림자. 팔척 귀가 물러간 후에도 궁궐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이제는 또 다른 존재, 수기가 그 그림자를 들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열의는 할머니의 무구를 품에 안고 다시 궁으로 들어왔다. 의식을 통해 강철과 몸주신 계약을 맺은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 계약의 대가는 명확했다. 팔척귀를 제거하는 대신 강철의 영혼은 야광주의 희생 매개가 되어야 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열의는 선택했다.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아직 다 알지 못했지만 넙덕 스님은 그녀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이 계약은 너를 보호하는 동시에 너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열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정으로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무구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기운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강철의 눈동자에는 푸르스름한 빛이 번졌다. 야광주와는 다른 힘, 더 오래된 무언가, 더 깊은 결의. 그 아이는 단순한 이무기가 아닐세. 넙덕은 담담히 이어갔다. 강철은 인간의 피와 이무기의 피를 모두 지닌 채 태어난 존재. 그건 누구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널 지키기 위해서야. 그 말은 열의의 가슴에 묵직하게 남았다. 강철은 무구나 부적이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는 방패였다. 그녀의 그날 밤 궁의 연못 위로 물살이 일렁였고 그 속에서 수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솟아오르는 물기둥 속 그 존재는 열의와 강철을 향해 뛰어들었다. 강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열의를 품에 안고 몸을 날렸다. 우리가 막아야 해. 저것도 또 다른 악이다. 제2장. 흔들리는 궁궐. 영인 대군이 숨을 거둔 방 안엔 묘한 기운이 맴돌았다. 열의는 직접 그 자리를 살폈다. 바닥은 피가 아닌 물방울로 흥건했고 얼굴엔 익사한 자, 특유의 푸른 질식 흔적이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 야광주는 미동도 없었다. 이건 팔척귀의 짓이 아니었다. 열의는 직감했다. 또 다른 귀물 수기. 열의는 조심스레 방 안에 남은 기운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손끝으로 스친 차가운 물기. 그 순간 갑자기 바닥 아래에서 거센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열의. 강철의 외침과 동시에 그녀의 몸이 뒤로 튕겨나갔다. 방 안벽에 부딪히기 직전 강철의 팔이 날카롭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쿵. 두 사람은 함께 바닥에 구르며 멈췄다. 강철의 손등엔 물기와 피가 엉켜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열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철 넌? 그 순간이었다. 강철의 눈동자에 푸른 빛이 일렁였다. 야광주가 아닌 이무기의 기운. 더 오래된 힘이었다. 강철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건드리지 마. 이 아이는 내 주인이야. 그 말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고 날카로웠다. 바닥 아래로부터 솟아오르던 물의 기운이 움찔하며 멈췄고 서서히 수면처럼 가라앉았다. 강철의 손에 쥔 뼈조각 같은 부적 하나가 빛을 냈다. 그 빛은 마치 열의를 감싸는 보호막처럼 번져나갔다. 열의는 떨리는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지금 넌 나를 지킨 거야? 강철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야. 그 말은 짧았지만 열의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흔들었다. 그녀는 잠시 그 팔 안에 몸을 맡긴 채 그의 심장 박동을 느꼈다. 순간적으로 서로의 숨이 닿았고 차가운 궁 안에서 그곳만은 따뜻했다. 같은 시각 궁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왕은 열의와 윤갑을 다시 궁으로 들였고 풍사는 혼자만의 의식 속에서 무언가를 완성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렵 중전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번졌다. 그 말이 대비의 귀에 들어간 순간 그녀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 아이 팔척귀에게 바쳐라.
풍산을 불러 그렇게 말했을 때 대비의 눈동자엔 기묘한 광기가 어렸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첫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열병에 쓰러졌던 날. 풍산이 말했었다. 귀신이 앓고 간 자리입니다. 아이의 혼을 잠재워야 합니다. 지금 똑같은 말을 다시 하는 풍산. 대비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맹렬한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여리는 풍산의 음모를 간파하고 그가 숨겨놓은 두개구를 찾아갔다. 거기엔 부적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부적엔 수기의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제3장 수기의 진짜 형상. 그날 밤 수기는 강철 앞에 나타났다. 그 형상은 여리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눈빛은, 음성은, 그리고 기척은 달랐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얼굴은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젖은 소매, 떨리는 입술, 그리고 눈물 자국이 흘러내린 뺨. 강철은 그 안에서 아주 오래전의 얼굴을 떠올렸다. 오김? 넙덕은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오김이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연민과 죄의식으로 젖어 있었다. 본래는 물을 무서워하던 아이였다. 조용하고 눈망울이 맑았지. 한 번도 큰 목소리를 내본 적 없고 항상 다른 이들보다 반 발짝 뒤에서 웃던 아이였네. 궁 안의 어둠은 그 아이 같은 존재를 너무 쉽게 집어삼켰다. 사람들은 그녀를 누구의 시중을 드는 아이로만 기억했고 이름은 입에 올린 적도 없었다. 그 애는 데비마마의 명으로 왕의 사생아를 품은 여인을 몰래 따라다녔고 그 여인을 우물로 유인에 밀어 넣었지. 그게 그 아이의 죄였다. 넙덕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궜다. 그날 오김이 넙덕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떠올랐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 말 뒤에 따라온 건 차디찬 시신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 아이가 왜 그랬는지, 무얼 느꼈는지. 풍사는 그걸 이유 삼아 오김까지 우물에 던졌다. 한밤중이었지. 누구도 몰래. 아무 의심도 받지 않았어. 그 말이 끝나자 여리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선 수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이제 두 사람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되살아나는 오김 그 자체였다. 살아있을 땐 명령의 도구였고 죽어서는 죄의 증표가 되었지. 수기는 바로 그 오김이었다.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궁녀. 자신조차도 자신을 잊어버리게 된 작은 존재. 그러나 억울함은 기억을 잊지 않는다. 억울함은 사람을 저 너머에서도 붙잡는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가장 기억되고 싶었던 여리의 얼굴을 빌려 강철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강철은 그 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괴물이 아니라 잊힌 사람이다. 그 순간 수기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슬픔과 분노, 억울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복수심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기억되고 싶은 존재로 간절히 살아남고자 했던 혼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혼이 지켜지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을 대신해 가장 가까웠던 이들을 시험하려 하고 있었다. 기억을 먹는 귀물. 풍사는 누구보다도 수기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무시당한 슬픔, 들리지 않은 외침, 그리고 억울함으로 조용히 뒤틀린 기억. 풍사는 매일 밤 붉은 부적을 앞에 두고 두 손을 모은 채 은밀한 속삭임을 이어갔다. 그들이 널 기억하지 않아. 널 잊은 이들 그들을 버려라. 기억은 그들의 약점이니라. 그 음성은 부적을 타고 수기의 심연으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 수기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주변 공기의 온도는 서서히 떨어졌다. 그녀는 궁 사람들의 내면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피부로, 머리카락 사이로, 잠든 눈꺼풀 아래로. 마치 물이 새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날 밤 대비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중전이 차를 내밀고 있었다. 눈동자엔 기묘한 미소, 그리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드셔보세요, 데비마마. 데비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고 그 장면이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러나 그런 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수기는 그녀의 기억 속 한 번도 있었던 적 없는 순간을 살짝 덧칠했을 뿐이었다. 왕은 오래전 죽은 아들의 마지막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날 차디찬 시신을 품에 안고 있었던 순간.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다. 아버지 전 괜찮아요. 숨을 거둔 줄 알았던 아들이 왕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그리움 그 자체였다. 왕은 그것을 환영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기억이라고 믿었다. 궁녀 하나는 공포에 떨며 말했다. 풍산 어르신 어제 팔척귀 얼굴이 그분이었어요. 분명히 그 얼굴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기억은 그렇게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풍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기억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덧칠할 수는 있다. 진실과 진실 사이의 틈, 그 아주 작은 공간에 한 줄의 거짓을 얹기만 하면 기억은 스스로 무너진다. 기억은 물과 같다.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뀌지. 그리고 나는 그 그릇을 만드는 자다. 풍사는 기억을 지우지 않는다. 그는 단지 방향을 트는 것뿐이었다. 진실이 담긴 병을 기울여 귀에 속삭이듯 따르게 만드는 것. 수기는 그 유도에 따르고 있었고 궁은 점점 거짓된 기억 위에 세워진 허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제5장 두 희생, 하나의 결단. 그날 밤 궁궐의 안뜰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바람 한 줄기 스치지 않는 정적 속에 숨결마저 얼어붙은 듯 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결코 평화가 아니었다. 깊은 연못의 수면이 일렁이고 수기가 떠올랐다. 그 영상은 더 이상 열의도 오김도 아니었다. 물과 기억, 분노와 애착이 뒤엉킨 혼돈 그 자체였다. 열의는 본능적으로 야광줄을 움켜쥐었고 강철은 그녀 앞으로 나섰다. 내가 할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열의는 고개를 젓는다. 안 돼. 이번엔 우리가 같이 막아야 해. 하지만 강철은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웃었다. 넌 살아야 하니까. 그는 마지막 야광줄을 품에 안고 수기를 향해 걸어갔다. 수기는 그 앞에서 멈춰서며 속삭였다. 넌 나와 닮았어. 너도 잊힌 존재잖아. 강철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동자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어깨 위엔 수천 개의 푸른 비늘이 물결처럼 피어났고 숨결마다 고대의 기운이 퍼져나갔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무기의 피를 지닌 존재였다. 그러나 그는 전쟁의 무기가 아닌 사랑을 지키기 위한 수호자로 각성하고 있었다. 그래. 그래서 널 보내줄 수 있어. 그의 팔에 새겨진 몸주신 문양이 붉게 타오르며 빛을 발했고 강철의 진열이 수기의 기운을 정면으로 밀어냈다. 수기는 저항했지만 강철은 단단히 서 있었다. 너도 아프잖아. 기억을 뒤틀며 살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 이제 그만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수기를 껴안았다. 물이 아닌 온기로. 그리고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말했다. 열이야. 이건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 준비해온 마지막이야. 너는 이제 나 없이도 살아. 강철은 그녀를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른 적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혼을 실어 그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야광주는 붉게 타오르며 산산이 부서졌고 그 빛은 수기의 안으로 스며들었다. 푸르스름한 기운과 붉은 파장이 연못 위를 물들였고 수기의 형체는 서서히 사라졌다. 그 파문 속에서 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아이는 오김이었고 수기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떠올렸다. 그리고 고요히 슬픔도 없이 사라졌다.
왕은 눈을 떴고 대비는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다. 영인이, 영인이, 너였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머물던 어린 혼이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여리는 무너진 연못 앞에 주저앉았다. 강철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말과 체온, 숨결, 이름은 여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 새겨졌다. 멀리 폐허가 된 두개굴. 풍사는 금기부적을 들여다보며 낮게 중얼거린다. 좋아. 이제부터 진짜가 시작이지. 그 순간 수기보다 더 짙고 차가운 기운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밤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는 사랑으로 싸우고 사랑으로 떠났다. 그러나 어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